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에서 7.5평 경의선 책거리로 돌아온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다른데? 하실 수도 있는데, 김중미 선생님의 곁에 있다는 것이라는 장편소설, 막 읽었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이 책은 지금 두 가지 형태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하드커버, 딱딱한, 양장. 그리고 반양장으로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이거 나오자마자 들여놓고, 또 이제 하드 커버가 하나 또 나왔길래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읽기는 편한 것 같아요.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살짝 문단들이 조금 버겁게 한 호흡으로 쫙 읽어내기에는 살짝 숨이 가쁘네 싶은, 그런 페이지도 가끔 있긴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페이지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읽기에는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은 책이고요. 뭐 내용은 똑같아요. 네, 요게 조금 더 저는 좋더라고요. 김중미 장편소설. 정말 되게, 살아가는 모습? 빈민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빈민운동하는 작가를 우리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참 행운이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 잘 읽었어요. 김중미 작가는 워낙 많이 알려졌으니까 그다지 저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2000년대 중반 초중반 정도의 그 MBC 그 책 프로그램 가지고는 굉장히 독보적인 그 반열에 올라 있죠. 괭이 부리말 아이들이라는 책이 느낌표 선정 도서가 되면서 사실은 거의 한 집에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책인데, 많이 읽으셨겠죠? 그래서 여기 아직도 써있네요. MBC 특별기획 책을 읽읍시다 선정 도서. 느낌표라는 건 또 빠졌네. 네, 그래서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워낙 오랫동안 이제 청소년 학교에서도 어떤 도서 목록이든 간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읽으셨을 텐데, 그분의 나중에 이제 저자 후기, 작가 후기 읽다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이 괭이 부리말 아이들의 후속작은 쓸 생각 없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그랬다고 해요. 곁에 있다는 것이라는 이 작품은 사실은 또 조세희 작가, 난수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책도 진짜 오래됐는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언니한테, 저 7살 차이가 나는 운동권 언니한테 선물을 받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책을 자꾸 소개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 찔찔 짜면서 이렇게 한숨 푹푹 쉬면서 읽었던 그런 책을 이제 대학교 때 또 이제 약간 추천도서 이런 책으로 또 만나기도 하고, 그 이후로도 또 오랫동안 계속 따라붙고 있는 책이기도 해서 참 되게 제 마음을 무겁게 하면서도 계속 생각나게 하는 어떤 사회의 문제들, 빈부격차라든지 빈곤이라든지 가난, 소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책들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김중미 작가, 역시 김중미 작가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 책이에요. 되게 서설 길죠? 일단 뒤부터 볼까요? 작가부터 볼게요. 김중미, 동화, 청소년 소설 작가. 1963년 인천에서 태어나 1987년부터 인천 만석동에서 기찻길 옆 공부방을 열고 지역운동을 해왔으며, 2001년 강화 양도면으로 이사해 기찻길 옆 작은 학교의 농촌 공동체를 꾸려가고 있다. 동화, 괭이 부리말 아이들, 꽃섬 고양이, 청소년 소설 조코하나, 모두 까먼, 그날 고양이가 내게로 왔다. 에세이, 꽃은 많을수록 좋다. 강연짓, 존재, 감 등을 썼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작품만으로도 이렇게, 나 누구야?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작가들 얼마 없죠. 너무 존경스러워요. 뒷표지로 가볼게요. 괭이 부리말 아이들 이후 20년.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온 진실한 문학의 감동. 진짜 짠합니다. 꼭 올해 정말 가장 주목받는 책 있지 않을까? 책이 되지, 또 어떤 책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봤던 책들 중에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어두운 곳에서 더 빛나는 별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자리를 비추는 연대의 목소리. 소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참 되게 멋지더라고요.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이길보라 선생님은 이런 추천의 글을 쓰셨어요. 글을 읽는다는 건 너가 되어보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다.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희망을 심는 일. 희망을 심는 일. 참 진부한 표현이면서도 늘 가슴을 이렇게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가난을 심다. 누군가는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하겠지만 책을 읽고 나면 지우와 강희, 여우리처럼 정말로 해낼 수 있겠다고 믿게 된다. 여기는 크게 네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고등학생, 고3이 막 되는 세 여자 친구들의 각각의 이야기와 이제 마지막 4장, 네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 하면서 그 또래 아이들과 그 은강이라는 이 만석동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그 은강, 그 지역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 아이가 혼자 존재하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부모, 이렇게, 아빠, 부모죠. 이렇게 할머니의 친구, 이모, 동네 사람들 이야기가 속에서 이제 그 가난한 마을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참 잘 담고 있는데, 그 주인공, 이름이 지우, 강희, 여울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지우와 강희, 여울이처럼 정말로 해낼 수 있겠다고 믿게 된다. 자본만이 최고 가치가 되어버린 지금, 공동체를 통한 연대하기를 선택한 이 책의 청년들 곁에 있고 싶다. 저는 이런 글을 써내는 작가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학교 박종호 선생님의 추천의 글을 또 쓰셨는데요. 여기 19살 새 친구가 있다. 저마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분투하면서 마침내는 서로 다독이면서 어두울 때 더 빛나는 별처럼 미래를 열어가자고 손을 맞잡는다. 이 씩씩한 희망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 교사들과도 함께 읽고 싶다. 한결같은 걸음으로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그 이후 성장 이야기를 귀한 작품으로 완성한 작가에게 고맙다. 동감입니다. 한국 문학사에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곁에 나란히 꽂아둘 작품이다. 그래서 저희 책방에 나란히 꽂아놨어요. 보셨죠? 괭이부리말 곁에 있다는 야구장문까지 쭈르르 다른 이제 김정희 작가 책들하고 같이 꽂아놨는데요. 이 책은 은강, 난소공에서 나왔던 마을이 알고 봤더니 만석동의 옛날 이름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은강 이야기, 은강 마을 이야기로 이렇게 배경을 설정을 하셨는데, 뒤에 이제 작가의 말, 여기 또 태그 또 많이 붙여놓은 거 보이시죠? 이 얘기를 소개해줄까? 저 얘기를 소개해줄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맨 마지막에 또 작가의 말로 끝났구나. 이걸 소개해드리면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고,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그게 나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작가의 말 너무 훌륭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또 이걸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여기 가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용하고 싶은 문장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줘야겠다, 저걸 소개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소설이니까 이야기는 제가 읽어야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작가의 말을 들려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작가의 말. 1997년 7월 무덥던 어느 날이었다. 공부방에서 초등학생들을 돌보다 저녁을 지으러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흰머리의 낯선 사람이 따라 올라왔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버렸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조세희 작가였기 때문이다. 정말 깜짝 놀라면서도 너무 조세희 선생님! 그분이 놀라며 물었다. 저를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소설을 읽고 빈민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저랑은 다른 삶을 산 김중일 작가님. 그러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제가 몹쓸 짓을 했네요. 그날 내가 살고 있는 만석동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무대인 은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왜 은강마을 이야기인지 여기 또 힌트가 있죠.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산 적이 없으면서도 나의 가난이 사회적인 문제임을 깨달은 것은 고등학생이 돼서다. 동두천에서 인천으로 와 처음 살았던 집은 목재 공장 사택이었다. 근데 또 동두천 이야기도 이렇게 엮어서 내셨죠. 나의 동두천이라는 책으로. 주변은 온통 목재 공장과 가구 공장이었고 공단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낡은 시립 아파트 단지가 있었다. 그 아파트 너머로는 산 동네가 이어졌다. 그 전까지 내가 알던 인천은 할머니 집이 있던 계양장 주변이 전부였으므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시절 만난 공단과 빈민 지역의 풍경은 누나 충격에 가까웠다. 그 즈음 읽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작점이 되었다. 어떤 책이 이런 어떤 내 인생의 큰 방향을 딱 정해줄 때, 그 책을 읽고, 그게 또 책의 엄청난 힘이기도 하죠. 작가들의 힘이기도 하고. 24 청년으로 만석동에 자리 잡아 거기에서 중년이 되기까지 세상은 더 풍요로워졌고 기술의 발전은 어렸을 때 어린이 잡지로 보던 미래를 앞질렀다. 그러나 내가 사는 곳의 노동자와 빈민은 여전했고 빈자와 부자의 골은 더 깊어졌다. 주세희 선생님을 만났던 그의 겨울에 외환 위기가 닥쳤다. IMF라는 거죠. 힘든 시기를 거치며 가난한 이들의 삶의 토대가 얼마나 취약하고 허약한지 깨달았다. 국가와 기업은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했다. 가난한 이들의 오랜 전통이 연대와 환대마저 무너져 엄혹한 현실이 도래했다. 가난은 무능한 정치와 담력스러운 자본, 마음이 없는 시장의 결과였으나 그들은 책임을 노동자의 게으름으로 떠넘겼다. 억울하고 안타까웠다. 그래서 괭이부리말 아이들을 썼다. 작가가 작품을 쓸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라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와닿았어요. 괭이부리만 아이들이 출간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 주변의 이웃들은 정규직 노동자에서 계약직,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다. 20년 전과 달리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늘어났지만 그들의 일자리는 부모 세대보다 더 불안했다. 부모 세대가 기계와 재봉틀 앞에서 잔업과 야근에 시달렸다면 지금 청년 세대는 컴퓨터와 마우스 앞으로 자리가 대체되었을 뿐이다. 저임금은 여전하고 노동자의 안전은 요원하다. 이 책에도 정말 분명히 산재, 일하다 다치거나 죽거나 한 사람들 이야기가 또 계속 그냥 배경처럼 나와요. 어떤 한 가정의 가족사를 들여다봐도 그런 뭐 하다 다치고 일하다 다치고 뭐 사고 나서 다치고 이런 이야기들. 근데 이제 것들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또 가난 속으로 또 파묻혀버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심심치 않게 나와서 왜 이거를 사회가 세금 묻어서 다 뭐하지? 이런 데 안 쓰고 이런 생각들이 막 들 정도예요. 가끔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속편에 대해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더러는 공부방에서 탄생한 입지전적인 인물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스토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이후 이야기를 쓸 생각은 없었지만 다시 가난에 대해 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무렵 인천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구도심 재생사업, 계양장 문화의 거리 조성, 마을 공동체 살리기 등이 붐을 이루면서 오래된 서민, 빈민들의 주거지가 관광지가 되고 가난이 상품이 되는 일들이 생겼다. 빈곤 포르노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 이야기와 쪽방 체험관 이런 거 한번 확 이렇게 불어다 스쳤었는데 그 사건이 또 이 소설에 또 재미난 되게 흥미로운 큰 사건으로 또 자리를 하기도 해요. 만석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난의 쓸모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상품이 된 가난은 우리의 진짜 삶을 가리고 지웠다. 나는 그들이 귀엽고 외면하려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변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의 눈길로 볼 때 더 빛나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 영화 홍보 기획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큰딸이 말했다.
엄마, 퇴근하다가 버스에서 이주 노동자를 만났어. 만석부두 앞에서 내리는데 내 또래 같아 보이더라. 한 동네에 사는 같은 청년 노동자인데 서로 연결고리가 없다는 게 안타까웠어. 우리 공동체 청년들이랑 이주 청년들이 함께할 기회가 없을까? 그 뒤 딸은 1년간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진로를 바꿔 정규직이 되어 은강을 떠났다. 그러나 딸의 그 질문은 계속 내 안에 남아 작품의 주제가 되었다. 어떤 가난도 사회적이지 않은 가난이 없고 정치적이지 않은 가난이 없다. 법은 가난한 이들의 것이 아니다. 역사 속 어떤 시대도 가난한 이들의 편이었던 적이 없다. 하지만 그래서 미래도 가난한 자들의 편이 아닐 거라고 체념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소름 끼쳤어요. 우리는 희망을 선택해야 한다. 이 작품 안에는 몇 가지 실제 사건들이 등장한다. 허구적 존재들의 입을 빌려 그 사건들을 불러낸 이유는 거기에 가난과 불평등의 실체가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에 새로운 팬데믹을 겪으며 우리는 알게 되었다. 바이러스는 계급을 차별하지 않지만 바이러스를 대하는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살고 죽는 것도 결국 정치와 경제의 문제였다. 이제 분명히 보인다. 이 불평등의 벽을 허무는 길은 존중과 섬김, 연대와 사랑을 복원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니까 더 막 찌릿찌릿하네요. 어깨동무, 커넥션, 공동체, 우분투, 인드라망, 뭐라 부르든 좋다.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들이 경계를 허물고 견고한 저들만의 벽에 틈을 내고 그 틈을 벌리는 일, 그것이 희망이다. 이후에 이제 이 책을 쓸 때 이제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들이 같이 실려 있기도 한데요. 희망을 심는 일. 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갖는 것. 우리가 가난한 사람만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약자,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갖는 것. 그리고 항상 곁에 있다는 것. 이 제목이 주는 이게 그냥 핵심인 것 같아요. 목소리는 혼자 얘기한다고 그게 목소리가 되진 않잖아요. 누군가 들어줘야 하는 또 다른 타인이, 다른 사람이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니까 어딘가에 혹은 내 주변에 혹은 내가 약자라고 느껴질 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어주는 것, 그래서 조금씩 바뀌는 것, 희망을 심는 것. 이 책에 갖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였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면서 너무 좋았던 책이어서 아마도 옛날에서도 강추하게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안녕. 읽어보세요. 사보세요. 많이 보세요.